심야 119번 상황실에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스를 마신 것 같다는 여인의 절규였습니다. 저녁 7시 5층 건물 계단을 구급대가 급히 올라갔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들것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여인이 하늘이 무너지듯 울부짖었습니다. 43세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연탄가스 중독 사고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세입자가 가져온 CCTV 영상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머니와 아들이라 믿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금지된 연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당신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119번 상황실에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한밤중도 아닌 저녁 7시 숨을 헐떡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가스를 마신 것 같으니 빨리 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직 몸이 따뜻하다며 제발 서둘러달라 외쳤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는 곧바로 출동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5층짜리 건물의 맨 꼭대기 층이었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60대로 보이는 여인이 문 밖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다급함에 현관을 열어둔 채 구급대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연탄 난로가 놓여 있었고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 대원들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43세의 건장한 체구를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동공 반응과 맥박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남성은 흰 천으로 덮여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구급대 뒤로 여인의 오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일단 단순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추운 겨울 연탄 난로를 사용하다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살피던 경찰관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연탄 난로 뚜껑이 완전히 열려 있고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가족 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망한 남성의 이름은 최대영, 43세였습니다. 이 집에는 최대영과 그의 어머니 62세 신모 씨 단 둘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동생은 2년 전 결혼에 분가한 상태였습니다.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대영은 평소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은 물론이고 가까운 거리라도 꼭 차로 어머니를 모셔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건물 관리도 모두 그가 맡아 했다고 합니다. 연탄 난로 역시 그가 직접 관리하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신 씨는 이 건물의 주인으로 1층부터 4층까지 임대를 주고 5층에서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월 임대료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둘도 없이 금슬 좋은 모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최대영은 미혼이었고 어머니를 위해 결혼도 미루고 함께 살며 봉양했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였습니다. 경찰은 어머니 신 씨를 상대로 당일 상황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신 씨는 아들이 평소 술을 많이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날도 소주를 3병 정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당일 새벽 3시경의 일이었습니다. 신 씨는 잠이 오지 않아 근처 찜질방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아들 방을 보니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며 그대로 두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오전 11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9시간 가까이 집을 비운 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들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 자는 줄 알았다며 그냥 놔뒀다고 진술했습니다. 신 씨는 은행 업무를 보러 다시 외출했습니다. 10여 분 정도 집을 비웠다가 낮 12시 50분경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연탄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말했습니다. 거실 난로 뚜껑이 열려 있었고 온 집안에 가스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신 씨는 급히 환기를 시킨 뒤 난로 뚜껑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방으로 가서 깨워보려 했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잠만 자냐며 짜증을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웅얼거렸다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해 제대로 깨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신 씨는 자신도 안방에서 낮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잠에서 깬 신 씨는 또다시 가스 냄새를 맡았습니다. 깜짝 놀라 거실로 나가보니 난로 뚜껑이 다시 열려 있었고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아들 방으로 달려갔지만 이번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119번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신 씨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재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아침에 한번 난로 뚜껑을 닫았는데 누가 다시 열었을까요? 집에는 어머니와 아들 둘뿐이었습니다. 둘째, 43세 건장한 성인 남성이 가스 냄새를 못 맡았을까요? 어머니는 냄새를 맡고 깼는데 아들은 왜 일어나지 못했을까요? 셋째, 저녁 7시는 한밤중도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술을 마셨다 해도 그렇게 깊이 잠들 시간이었을까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미만, 거의 술을 마시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어머니는 소주를 3병이나 마셨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성인 남성이 소주 3병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와야 정상이었습니다. 경찰은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 소주병이 놓여 있었고 잔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최대영은 사망 직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왜 거짓 진술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고 한 말일까요? 더 놀라운 사실이 부검 결과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최대영의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것입니다. 그것도 다량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복용량의 10배에서 20배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치사량까지는 아니었지만 의식을 잃을 만큼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항우울제 성분도 함께 검출됐습니다. 경찰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대영은 왜 그렇게 많은 양의 수면제를 복용했을까요? 스스로 먹은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먹인 것일까요? 그리고 연탄 난로 뚜껑은 대체 누가 열었을까요? 오전에 한번 닫은 뚜껑이 저녁에 다시 열려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에는 오직 어머니와 아들 둘뿐이었습니다. 현관 CCTV를 확인해도 외부인의 출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머니 신 씨의 진술에 거짓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의 아들을 해쳤어야 했을까요? 그토록 효자였다는 아들을 왜 죽여야 했을까요? 사건의 진실은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가 경찰에 전달됐습니다. 최대영의 사인은 명확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의 혈액에서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가 40% 이상 검출됐습니다. 담배를 끊임없이 피우는 사람도 9%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예상치 못한 성분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일반적인 성인의 일회 복용량이 5mg에서 10mg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대영은 무려 300mg가량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통상 복용량의 10배에서 2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게다가 항우울제 성분도 함께 검출됐습니다.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함께 복용하면 각각의 약효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치사량까지는 아니었지만 의식을 완전히 잃고 깨어나기 힘든 상태가 되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 신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아들이 평소 수면제를 복용했는지 물었습니다. 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영이 불면증이 있어서 가끔 수면제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디선가 한 알씩 구해서 먹곤 했다는 것입니다. 걱정은 했지만 어린아이도 아니고 알아서 조절해서 먹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아들이 스스로 과량의 수면제를 먹고 난로 뚜껑을 열어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신 씨는 펄쩍 뛰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우울증도 없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밤에도 여느 때처럼 컴퓨터 게임을 하며 평온하게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다시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건물 현관문 앞에 설치된 카메라였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영상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신 씨가 새벽 3시경 외출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30분경 돌아오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가는 모습, 그리고 낮 12시 50분경 돌아오는 모습까지 모두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녁 7시경 119번에 신고한 후 구급대가 도착하는 장면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이 다른 사람의 출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는 온종일 어머니와 아들 단 둘뿐이었습니다. 외부인이 침입해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최대영의 컴퓨터 접속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신 씨는 새벽 3시에 외출할 때 아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로그를 분석한 결과 그 시간대에 최대영의 아이디로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신 씨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또 하나 드러난 것입니다. 경찰은 최대영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도 살펴봤습니다. 사망 며칠 전부터 특별한 통화 내역은 없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연락해 최근 최대영의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모두들 평소와 다름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나 인간관계 갈등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가족관계를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망한 최대영과 2년 전 결혼해 분가한 동생의 성이 달랐던 것입니다. 큰아들은 최 씨, 둘째 아들은 박 씨였습니다. 어머니 신 씨의 성과도 달랐습니다. 호적을 조회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대영은 양자였습니다. 2004년에 정식으로 입양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때 최대영의 나이가 37세, 어머니 신 씨가 56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양은 어린 나이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37세 성인을 입양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입양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탐문한 결과 신 씨가 교도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봉사단체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최대영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신 씨는 재력가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월 1,500만 원이 넘는 임대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지역에 35평 규모의 토지와 아파트 2채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총 4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신 씨를 독실한 신앙인이자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최대영의 과거를 추적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불행한 시작부터 굴곡이 많았습니다. 최대영은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을 알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상처는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청년이 된 최대영은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다 수감됐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회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2002년 가을, 최대영의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한 골프장에서 신 씨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신 씨는 당시 교도소와 출소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된 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졌다고 합니다. 신 씨는 최대영의 불우한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범죄의 길로 빠졌다가 출소한 후 갈 곳 없는 처지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신 씨는 최대영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싶었다고 주변에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2002년 말부터 신 씨는 최대영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가족처럼 지내게 됐다고 했습니다. 2년 후인 2004년 신 씨는 최대영을 정식으로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인 입양은 당사자 간 합의와 친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최대영의 친부모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특별히 허가했습니다. 그렇게 최대영은 37세의 새로운 어머니를 얻게 됐습니다. 버림받았던 그에게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신 씨는 최대영을 진짜 아들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건물 관리를 맡겼고 용돈도 넉넉히 줬다고 합니다. 친아들 박 씨와 차별하지 않으려 애썼다는 것이 주변의 증언이었습니다. 최대영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은 모두 그가 들었고 어머니 심부름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 둘도 없이 금슬 좋은 모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각별한 모자 관계가 죽음으로 끝나야 했을까요?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의 재산 내역을 상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동기를 찾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신 씨가 소유한 5층 건물은 당시 시세로 약 2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만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년이면 1억 8천만 원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셈이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지역의 토지가 35평 규모로 있었습니다. 개발이 예정된 지역으로 가치가 점점 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파트도 두 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직접 거주하던 곳이었고 다른 하나는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40억 원이 넘는 자산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만한 상당한 재산이었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작성한 유언장을 찾아냈습니다. 2010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사망하거나 재산 관리를 못하게 될 경우 모든 재산을 친아들 박 씨와 양아들 최대영에게 동등하게 나눠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자식과 양자를 똑같이 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조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만약 양아들이 부채 문제로 상속을 포기할 경우 친아들이 그 몫을 보관하되 양아들이 원할 때 언제든 돌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아들을 끝까지 배려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아들 박 씨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나타난 형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찰은 친아들 박 씨와 그의 아내를 조사했습니다. 둘은 2년 전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건물 1층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유의 건물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그 노래방 운영권이 양아들 최대영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건물 관리를 최대영에게 맡기면서 자연스럽게 노래방도 그가 관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친아들 박 씨는 이 부분에서 불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최대영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사망 사건의 경우 보험을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대영은 사망 20일 전에 보험을 새로 가입했습니다. 그것도 한 건이 아니라 무려 3건이었습니다. 모두 사망보험이었습니다. 상해나 질병에 대한 특약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사망했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었습니다. 기존에 가입된 보험도 있었습니다. 신 씨는 최대영을 입양하기 전부터 그에게 보험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처음 만났을 때부터 2004년 입양 후까지 총 5건의 보험을 가입시켰습니다. 기존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20일 전 추가로 가입한 3건의 보험금은 약 4억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모두 합치면 6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월 보험료도 크게 올랐습니다. 기존 보험료가 월 50만 원 정도였다면 새로 가입한 보험은 월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익자는 모두 어머니 신 씨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 씨를 다시 불러 이 부분에 대해 물었습니다. 신 씨는 아들이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불우하게 자란 아들이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사망 20일 전에 갑자기 추가로 가입했는지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보험 가입 시기와 사망 시점이 너무 가깝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후 1년이나 2년 이내 사망하면 보험사에서 철저히 조사합니다. 하지만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수면제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영의 체내에서 검출된 다량의 수면제가 어디서 왔는지 밝혀야 했습니다. 신 씨는 아들이 평소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처방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의 병원 진료 기록과 약국 구매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 씨는 사건 발생 3개월 전부터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총 102정의 수면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모은 것이었습니다. 신 씨는 불면증이 있어서 자신이 먹으려고 처방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02정이라는 양은 개인이 복용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양이었습니다. 경찰은 친아들 박 씨의 아내 즉 며느리의 진료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도 사건 한 달 전 병원에서 수면제 15정을 처방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 역시 자신이 먹으려고 처방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시에 수면제를 구입했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경찰은 둘 사이에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통신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 씨와 며느리 그리고 친아들 박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추적했습니다. 컴퓨터 검색 기록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이틀 전의 기록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가 강원도의 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면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멀리 강원도까지 가서 수면제를 샀을까요? 서울에도 병원은 많은데 말입니다. 며느리가 수면제를 구입한 지 불과 몇 분 후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3분 정도였습니다.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타이밍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직후 신 씨의 행동이었습니다. 신 씨는 며느리와 통화를 끝내자마자 집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구입한 수면제의 성분명이었습니다. 효능, 부작용, 치사량 등을 상세히 검색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친아들 박 씨의 휴대전화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시간대에 박 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그 수면제 성분명이 입력돼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단어로 연결된 것입니다. 며느리가 수면제를 구입하고 신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신 씨는 즉시 그 성분을 검색했습니다. 친아들은 같은 시간 메모장에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이 공모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에 신 씨가 찜질방에 갔다고 진술했지만 위치 기록은 그것과 달랐습니다. 신 씨의 휴대전화는 새벽 내내 집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찜질방이 아니라 집 주변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신 씨와 친아들 부부가 함께 최대영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재산 때문이었을까요? 보험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경찰은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주변 탐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 씨와 최대영의 관계는 단순한 모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금지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건물 세입자들을 일일이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3층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세입자가 경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몰래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건물주 몰래 단 것이라 말하기 망설여졌다고 했습니다. 왜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느냐고 경찰이 물었습니다. 세입자는 택배가 자꾸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현관 앞에 놓인 택배가 누군가 가져가는 일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기 위해 작은 카메라를 몰래 달아뒀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세입자는 저장된 영상을 건네주었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장면에서 경찰관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 신 씨와 최대영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녁 시간 둘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신 씨가 최대영을 껴안았습니다. 그냥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연인들이 하는 그런 깊은 포옹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입을 맞췄습니다. 짧은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를 감싸 안으며 키스를 나눴습니다. 경찰관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모자 관계라고 믿었던 두 사람의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세입자도 그 장면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니 분명했다고 합니다. 둘은 단순한 모자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입자는 그 사실을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믿을 수도 없었고 함부로 소문낼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날짜의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여러 번 더 발견됐습니다. 둘은 자주 현관 앞에서 포옹하고 키스를 나눴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최대영의 친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과거와 신 씨와의 관계를 더 자세히 알아야 했습니다. 최대영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경찰의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최대영이 생전에 자신에게만 비밀을 털어놨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였습니다. 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연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2002년 골프장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고 곧바로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신 씨는 당시 56세, 최대영은 37세였습니다. 19세의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신 씨는 재력가였고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최대영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정과자였습니다. 신 씨는 최대영에게 골프용품을 사주며 환심을 샀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최대영은 그런 신 씨에게 끌렸을 것입니다. 2002년 말부터 신 씨는 최대영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세나 어린 남자와 함께 산다는 것을 주변에 떳떳이 밝힐 수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재력가이자 봉사활동가로 알려진 신 씨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입양이었습니다. 2004년 최대영을 정식으로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밖에서는 불우한 청년을 입양한 훌륭한 어머니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은밀하게 연인으로 지냈던 것입니다. 친구는 최대영이 그 관계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됐지만 정신적으로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최대영과 신 씨의 관계가 악화된 이유에 대해서였습니다. 최대영이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신 씨 몰래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최대영이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 씨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신 씨는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질투와 배신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19년이나 어린 남자를 연인으로 두고 싶었던 신 씨였습니다. 그를 양아들로 만들어 영원히 곁에 두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영은 자신보다 젊은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신 씨에게는 견딜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급격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신 씨의 의심과 감시가 심해졌고 최대영은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습니다. 최대영은 여자 문제로 신 씨와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신 씨는 극심한 질투를 보였고 최대영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친구에게 최대영은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신 씨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법적으로는 모자 관계였습니다. 신 씨는 점점 더 집착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쏟아부은 돈과 감정이 아까웠을 것입니다. 19년 연하의 남자를 소유하고 싶었던 욕망이 사랑을 넘어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사랑은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과정을 재구성했습니다. 며느리의 자백과 증거들을 종합해 전말을 밝혀냈습니다. 신 씨는 사건 3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며느리와 친아들 박 씨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대영이 죽으면 보험금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느리는 강원도까지 가서 수면제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서울에서 사면 의심받을까봐 멀리 간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신 씨는 최대영이 평소 즐겨 마시던 홍삼액에 수면제를 갈아 넣었습니다. 무려 80정이 넘는 양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최대영은 술을 마신 후 숙취 해소를 위해 항상 홍삼액을 마셨다고 합니다. 신 씨는 그 습관을 이용했습니다. 최대영은 아무것도 모르고 홍삼액을 마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신 씨는 최대영이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연탄 난로 뚜껑을 활짝 열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집안에 가득 차도록 만들었습니다. 단순 연탄가스 중독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환풍기와 공기청정기도 틀었습니다. 자신은 가스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왔을 때 최대영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 씨는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집 밖에 있던 연탄재를 치우고 새 연탄을 사서 다시 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혹시라도 살아있을까봐 다시 한번 가스를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낮잠을 자는 척했습니다. 저녁 7시경 119에 신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것입니다. 19년 연하의 연인을 소유하고 싶었던 욕망이 집착이 되고 증오가 되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경찰은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신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체포영장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신 씨는 침착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했습니다. 살인 혐의와 보험금 편취 미수 혐의였습니다. 신 씨는 아무 말 없이 수갑을 찼습니다. 경찰은 친아들 박 씨와 며느리도 체포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공범 혐의였습니다. 경찰서로 이송된 3사람은 처음에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통신 기록, 컴퓨터 검색 기록, 수면제 구매 내역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자백했습니다. 시어머니 신 씨가 시킨 대로 수면제를 사다 드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보험금을 나눠받기로 약속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며느리의 자백을 듣고 친아들 박 씨도 진술을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계획한 일이라며
자신은 도운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탄 난로 뚜껑은 아들이 열었을 거라고 우겼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신 씨에게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최대영과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신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은 최대영 친구의 증언도 들려줬습니다. 둘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여자 문제로 다툰 일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해줬는데 떠나려 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법정에 선 신 씨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검사가 범행 동기를 물었습니다. 신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버림받고 방황하는 그를 구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사랑에 빠져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이 차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 양자로 입적시켰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후회했습니다. 점점 그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내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롭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돈이 아까웠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투자한 시간도 허무했다고 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신 씨였지만 구두쇠 같은 면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연탄 난로를 고집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보험금도 욕심이 났다고 인정했습니다. 어차피 죽일 거 돈이라도 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말입니다. 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랑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방청석에는 친아들 박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호사는 시어머니에게 협박받아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보험금을 나눠받기로 약속한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아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형을 죽이라고 시킬 줄은 몰랐다고 울먹였습니다. 보험금에 눈이 멀어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신 씨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이라 판단했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를 넘어 살인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자라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것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떤 동정의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신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신 씨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친아들 박 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도왔지만 주범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같은 형량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세 사람의 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신 씨는 수갑을 찬 채 호송차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친아들 박 씨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형도 모두 잃은 셈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부축하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무거웠습니다. 방청객들은 혀를 차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산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던 사람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최대영을 위해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5층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흉가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5층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에는 경찰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연탄 난로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난로는 마치 모든 비밀을 품은 채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대영의 방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잠들었던 침대, 그가 즐겨하던 컴퓨터 게임, 모든 것이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었지만 그것은 독이 든 사과였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은 소유욕이었고 가족이라 생각했던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신 씨는 교도소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년형을 받은 그녀는 이제 82세가 되어서야 출소하게 됩니다. 과연 그녀는 후회하고 있을까요? 최대영을 진정 사랑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소유하고 싶었던 걸까요? 친아들 박 씨는 형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감옥에 있고 형은 죽었습니다. 가족이라 부를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신 씨의 재산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40억 원의 재산을 지키려던 욕심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건물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5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여전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랑과 증오가 뒤엉킨 그 공간에서 아직도 그들의 이야기가 맴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잔인한 적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사건은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 씨는 소유하려 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최대영은 43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무덤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게 태어나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죽은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과 욕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이 어느새 소유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신 씨는 최대영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소유하고 싶었던 걸까요? 19년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하고 싶었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집착이 되었고 집착은 증오로 변했습니다.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놓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내 손으로 끝내겠다는 무서운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최대영은 두 번의 기회를 얻었지만 두 번 모두 불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고 두 번째는 사랑받는다 믿었지만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웁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 곁에 묶어두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것보다 아름답게 보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가지려 할수록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신씨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사랑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사랑과 욕망의 경계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상대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려 하지 말고 함께하려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결국 진심으로 사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법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